지금의 보수의 그런 여러 가지 분열은 제가 보기에는 가치나 노선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의 감정과 태도의 문제가 굉장히 강해요. 이걸 자꾸 낙인을 찍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뭉뚱그려 갖고 다 그쪽으로 이제 몰아붙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여야가 함께 발의를 했고 예. 그런 법인데도 이게 국민의힘이 했다는 이유로 또는 박형준이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계속 안 해주고 있었어요. 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이번 8기는. 네. 근데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됐고 이것만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아요. 수도권에 올라간 우리 서울 청년들을 부산 청년들을 조사를 하면 네. 80%가 돌아오고 싶어요. 청년 삶의 질 만족도도 국회 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1위고. 예. 네, 이번 시간은 예고를 좀 해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이 부산 지역 출마하시는 현직 부산시장이시죠. 박형준 시장님 모시고 선거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먼 길 오셔서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님 일단 약간 비주얼 쇼크가 좀 있어서 말이지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미셨어요? 저도 평생 제가 이렇게 군대 갈 때도 삭발을 할 안 줄은 하셨을 몰랐어요. 것 예, 같은데. 한 50년 전에 제가 중학교 때 한번 해보고 이번에 처음 해봅니다. 예, 그 민 거는 사람들이 많이 다 기억하시는데 네. 왜 밀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하. 예.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부산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 하나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부산발전특별법이라고 이제 가칭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 중심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부산의 경쟁 상대는 사실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 같은 세계적인 해양 도시거든요. 예. 그 세계적인 해양 도시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 같은 데는 이제 물류를 기반으로 해서 좀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규제나 세제나 이런 거를 조금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법이 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인데 네. 이건 정부 협의도 다 끝내놨고 예. 그리고 또 여야가 함께 발의를 했고 예. 그런 법인데도 이게 국민의힘이 했다는 이유로 또는 박형준이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계속 안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이번 8기는. 네.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됐고 이것만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시민들에게 제가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우리 숫자도 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국 시민들한테 이 주의를 환기해서 시민들 힘으로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쟁점이 되면은 예. 여권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해줘야 될 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를 깎기로 결심을 하고. 깎은 게 아니라 미신 예, 거고. 근데 법안 자체 발의는 2년 전에 됐던 거고. 예. 그렇죠. 그럼 예, 이제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가덕도 신공항. 이게 이제 물류, 네. 금융, 첨단 산업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 이게 이제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네. 부산은 이제 서울에 이어서 국제 서비스 도시가 돼야 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 부산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혜택을 주는 법이죠. 예산 그러니까 지원도 받고 예산은 규제도- 없어요. 예산은 재정 지원이 없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규제나 세제 혜택 이걸 주로 주는 거고 네. 부산시가 자율적으로 좀 특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 네. 또 이 사람들이 오는데 훨씬 더 이 그런 어떤 여건을 네. 개선하는 법입니다. 전혀 나쁜 법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법인데 네. 이런 건 이제 각 시도마다 자기 특성에 맞게 이런 특별법들을 다 만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제주도 만들고 전북도 만들고 강원도 만들고 네. 이번에 이제 대구 광주 전남 통합하면서 또 특별법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면 되는데 네. 이걸 갑자기 선거 앞두고 하니 안 하니 하다가 하기로 했다가 또 지금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경선과는 무관한 거죠?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전재수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전재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으니까 전재수 후보도 이거는 하겠다라는 입장 아닌가요? 전재수 후보가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인데 네. 그래서 본인도 뭐 제가 이 2년 동안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손톱만 듣지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갑자기 이 법을 포퓰리즘 법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마 전재수 의원도 되게 놀랐을 겁니다. 약간 대통령이 이제 부산만 좀 특혜줄 수는 없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전재수 의원도 그래서 이번에 꼭 통과시키겠다. 네.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이제 잘 알진 못하다 보니까 네. 뭐 이름은 당연히 좋죠. 부산이 글로벌 허브가 돼야 된다는 거에 아마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정도로 예를 들면 부산이 자율권 이제 갖게 되는 건지에 따라서 자칫 이제 중앙정부에서 볼 땐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은 게 이게 정부 협의를 안 하고 뭐 저희가 이구현 입법으로 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정부가 주도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나 정부 부처는 정권이 바뀐 거와 관계없이 다 부처 입장에서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다 검토를 하잖아요. 그 검토를 다 끝낸 법안이고 그래서 무리한 요구는 다 삭감이 됐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원 입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주도 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게 없으면 못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물류 특구를 그러니까 이제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덕도 신공항도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이런 데가 이제 물류 특구로서의 그 물류가 이제 특성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산이 이런 국제 물류 특구를 지정을 해서 그 물류 특구에 들어오는 첨단 신산업을 비롯한 여러 이 물류 기업들을 좀 적극적인 혜택을 주고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이제 규제 혜택이라든지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 규제를 조금 이제 완화해 줘야지 당연히 이제 그들도 어떤 이익을 보고 올 테니까 이제 그 규제를 완화하는 권한을 누가 갖느냐 이게 이제 중앙 정부가 갖느냐 아니면 지방 정부가 갖느냐 요 싸움입니까? 이 법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요. 부산을 그런 여러 가지 국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내용을 계획을 항상 세워서 지방 정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무슨 과도한 특혜를 갑자기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제 표현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요럴 때 민심도 같이 이제 좀 그런 거 힘을 좀 받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왜 좀 추가하자면 사람들이 제가 너무 이제 온순하고 이제 합리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부산 분들이 또 그런 걸 부산 분들이 화끈하잖아요. 아니, 합리적인 얘기하는 게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지역마다 기질들이 있는데 우리 부산 분들은 좀 화끈한 걸 좋아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 여기 김영삼 대통령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전통이 있어서 좀 정치적 쾌감이랄까 이런 걸 좀 한번 보여줘라. 적극적으로 하는 리더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동안 너무 조분 이제 말로만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제 인기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번 밀었습니다. 특별법도 있지만 그 딱 시점이 또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제 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당에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 박형준 컷오프 설이 세게 돌았잖아요. 그때 어쨌든 이제 당에서는 조금 더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당심에 부합하는 후보를 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제 박형준은 이번에 한번 날려보자라는 얘기가 솔솔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거 뭐 다 정치라는 거는 또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다 맥락 속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취지나 목표는 그런 그
합리성 네. 속에서 선택이 되지만 네. 또 저는 정치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선거를 앞둔 네.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삭발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를 계산 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마침 또 그 전에 네. 제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잖아요. 아, 왜 그런지도 모르게 막 네. 그것도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제가 마치 뭐 컷오프 대상인 것처럼 네.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예. 그게 그 과정이 바깥으로 이제 갈등으로 표출이 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위 이런 표현이 방송에서 맞는지 모르지만은 기스가 한번 나는 거예요. 네네네. 예. 스크라치가 한번 났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 부산 경선, 국민의힘 부산 경선이 좀 핫해지기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의원이랑 또 세게 붙으셨는데 예, 예. 이제 단일 후보가 되셨어요. 예. 본인은 득표율을 알잖아요. 예. 어떻게 좀 압도적이었나요? 걱정할 필요 없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 굉장히 그 경선 과정도 내부적으로는 치열했고 예. 경선다운 경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 일방적인 경선은 절대 아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결과를 보더라도 다 이 주진우 의원이 상당히 선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끌어안고 가시는 거죠. 아, 당연하죠. 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민주당을 이제 좀 공격하는 정부에 대한 공격하는 좀 야성 강한 후보로 사실은 좀 인식이 되어 있고 당내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는 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분이랑 같이 원팀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또 중도층 공략하는 데는 본선은 사실 중도층 공략이 중요하잖아요. 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세요? 근데 정치라는 게 예. 이게 단순 방정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걸 잡으면 이걸 놓치고 이걸 좀 놓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선거에 들어가면 예. 지나가다가 이게 돌도 사람같이 생긴 돌한테는 인사를 해야 되고 이게 선수가 된 입장에서 뭐 이게 이것저것 가리고 이러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로 내가 뽑혔는데 어떤 선수하고는 같이 뛰기 싫다, 감독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코치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 환경은 제가 선수가 아니고 평론을 하는 사람 같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제 그 마음속의 얘기를 다 던지겠지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선거는 어쨌든 그런 어떤 용광로처럼 하여튼 다 네.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정치 환경 자체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다만 각 층에 소구하는 방식은 달라야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원칙이나 가치 노선이 없는 건 아니고 예. 저는 뭐 일관되게 그걸 유지해 왔는데 그걸 정치 행위로 어떻게 표출하느냐 하는 거는 다른 방식이 돼야 되고 그럼 윤 어게인도 끌고 갑니까? 윤어게인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네. 그걸 무슨 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식의 접근이 별로 온당치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정책들은 네. 상당 부분 중도층의 소구력을 갖는 정책들이었고 네. 예. 지금 내놓을 정책들도 다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 중도층이든 보수층이든 또 심지어 일부 진보층이든 예. 동의하는 사람들을 다 제 지지세로 모으는 게 중요하지. 네. 지금 제가 선수로 뛰는 입장에서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예. 그 자체가 선거 전략이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박형준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이라는 표현이 그 훨씬 더 이제 편하긴 했는데 그 시장님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야 그래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너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너무 좀 꼴보수 같진 않아 좀 합리적인 것 같아. 그리고 뭐 방송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그래도 좀 대화가 더 잘 통하는 사람인 것 같고 상대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님을 선호하는 분들이 분명히 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예를 들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지금 이제 저 선거 상황에서는 여기도 다 뭐 하여튼 모두 다 데리고 가야 돼 뭐 이렇게 하다가 당장 이제 제가 잠깐 아까 여쭤봤던 윤어게인 세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열심히 또 굉장히 주축이 돼서 뭐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 와 이렇게까지는 난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다르세요? 예.
결국 선거는 양당 체제하에서는 진보는 주사파까지 끌어안는 거고요. 투표장에 나갈 때는. 네. 예. 그 진보나 좌파가 주사파까지 끌어안는데 누구도 뭐라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거 문제 삼으면 색깔론이라 그러지. 문제 삼지 않나요? 아니요. 아, 네. 그렇죠. 역대 선거를 보세요. 다 연대했지. 지금 주사파 실질적인 주사파인 정당하고도 다 연대하잖아요. 공천도 같이 하고 뭐 다 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선거는 자기하고 노선이 다르다 그래서 네. 그걸 다 배제하면 특히 양당제하에서는 선거 못 근데 추립니다. 이제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기준이 들면 있죠. 민주당에서 예. 야 이석기도 같이 가자 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했잖아요. 이석기는 그래서 이제 배제가 됐잖아요. 아니죠. 아, 그거는 진보당과는? 진보당이 네. 그 전신정당의 후예고 후예고 그 과거에 총선 그 할 때마다 연합 공천을 다 했어요. 그 세력하고. 그러니까 진보당과는 뭐 했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석기라는 사람을 민주당에서 중요한 선거의 어떤 뭐 도구로 쓴다거나 이러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헌법이 정한 가치를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수, 어느 정도 뭐 조금 더 과한 보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헌법의 가치와 어긋나는 세력 내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윤어게인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혹은 뭐 윤석열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지금 이제 헌법적 가치와는 좀 배치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이제 뭐 깊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제가 이제 선수 입장에서 자꾸 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솔직하십니다. 이거, 그래서 네. 이거 중요한데 이미 2월 9일 날 당이 입장을 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1년의 그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고 사과도 하고 네. 또 그거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걸 인정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조금 어디 가서도 그 얘기는 하는데 네. 프레임을 씌워서 낙인을 찍어 갖고 누군가를 이렇게 막 이 코너로 몰고 그것과 조금이라도 같이 하면 그걸 싸잡아 갖고 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네, 제가 네, 예를 네. 들어서 지금까지 써왔던 글이나 말이나 이런 거에서 네. 지금 얘기한 대로 헌법 가치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사람이고 예. 자유민주공화의 이론을 계속 정립을 하고 진화를 시키고 있는 사람인데 그 기준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정치적 의견 특히 지금의 보수의 그런 여러 가지 분열은 제가 보기에는 가치나 노선의 문제도 있지만 그 감정의 문제, 태도의 문제, 어떤 상황에서의 감정과 태도의 문제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 감정과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좀 불만이 있는 건 네. 그 언론이나 또 특히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그렇지만 예. 이걸 자꾸 낙인을 찍으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 갖고 다 그쪽으로 이제 몰아붙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인 예. 것처럼 언론이 낙인을 찍는 경우도 꽤 있다. 굉장히 많죠. 그럼 후속 질문 하나만 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그렇게 어쨌든 현실 정치에서 낙인이 찍혔어요.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미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는 보니까 이번 선거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은 선거잖아요. 그 말씀하셨던 그 2월 7일 전륜 선언문이 나오고 나서도 좀 뭐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 인적 쇄신도 없고 그 사람들 다 끌어안고 가면서 뭘 전륜하겠다는 거야. 실질적인 변화가 없잖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인선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사실 손영광 교수, 그러니까 손연보 목사 아들을 공동선대위원장 영입하셨을 때도 조금 논란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럼 낙인을 그 벗어나려는 부분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이 보수의 그릇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수가 여러 가지 얼룩들이 있어요. 얼룩들을 이렇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지만 네. 그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저희 과감한 말씀을 드리면 좌파는 반성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분단 이후에 북한 편에 섰던 거.
대한민국을 북한 쪽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 한 번도 없어요. 80년대 운동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주소파가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그거 한 번도 반성 안 하고 그냥 넘어왔어요. 그러나 그걸 그때 그 당시 생각했던 사람들 또 그런 어떤 참여했던 사람들 다 동기와 의도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배제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도 다 국민이에요.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누구를 배제하라. 누구를 배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전체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헌법 가치를 통해 갖고 다 함께 바른 생각을 갖도록 그 인도할 책임은 공당의 책무죠. 근데 사람을 자꾸 배제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부산 관련된 여러 가지 여쭤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요 궁금한 점들이 앞에 좀 있어서 좀 하나 좀 여쭤봤고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지난 한 5년 그렇죠. 정도 이제 하셨잖아요. 네. 뭘 제일 잘하셨습니까? 우선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MBC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데 79.3%가 만족한다고 대답을 해요. KBS 조사는 74.5%가 만족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5년 전에 비해서 한 20%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진짜요? 네, 15%에서 20% 정도 왜 이렇게 올라갔죠? 부산이 살기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또 하나 증명하는 것은 해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 그 증가율이 부산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역대 최고 기록을 그 전의 최고 기록을 한 3% 돌파를 했어요. 지금까지 한 해만 해외 관광객이 그다음에 그 트립닷컴에서 조사한 바로는 아시아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이 2위입니다. 아시아 8개 대도시 가운데. 그리고 최근에 이스피디아에서 조사한 거는 아시아 가성비 여행객 가성비 1위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건 그만큼 부산이 재밌고 매력적이 됐다는 거예요. 매일경제가 제가 얘기할게요. 매일경제가 그 몇 주 전에 특집을 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부산 찌긴다였습니다. 찌긴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미식 도시 전략, 커피 도시 전략,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전략, 페스티벌 전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다를 가로지는 7개의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서 이루어진 그 세븐브릿지 투어 자전거 대회는 워낙 그게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서 CNN에서 우리 광고비 하나도 안 줬는데 그걸 홍보를 할 정도고 아마 몇 년 안 있어서 세계적인 자전거 대회가 될 겁니다. 저희가 미식 도시 전략을 펴서 물론 미슐랭 도시도 됐지만 로컬 푸드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미식 도시 인정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서 대만 사람들은 요즘 한국 여행지 중에 1위를 부산으로 꼽고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하고 싶은 게 돼지국밥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미식 전략이 됐고 세계 대도시 가운데 아름다운 장소에 아름다운 카페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부산입니다. 달맞이 고개. 커피 도시 전략을 펴서 기장부터 가덕도까지 부산 전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서울의 청년들이나 수도권 청년들이 부산에 와서 밤바다 요트를 한번 타는 게 로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이거는 도시가 성공하려면 저는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매력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게 이제 그 부산이 변화된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일자리 고용, 투자 유치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고용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제가 들어올 때 OECD 고용률로 63%였는데 지금 68.5%까지 올라갔어요. 그 당시 꼴찌였는데 지금 전국 3위가 됐습니다. 지난달 기준 실업률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우리가 제일 낮아요. 이거는 그동안 투자 유치를 28배를 저희가 더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물류나 금융이나 신산업 이런 쪽 또 문화관광 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밀어서
자영업이 엄청나게 일자리가 줄었는데도 네.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올라간 거예요. 네. 일자리가 늘어난 거고 청년이 떠나는 비율도 그러니까요. 네.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 아직도 떠나죠. 수도권이 워낙 문제는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아요. 저희가 조사해 보면 다 초과밀 초스트레스 속에 네. 집도 얻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도 길고 또 더욱 중요한 거는 친구가 없어. 특히 롯데야구가 없어. 그러니까 사직구장이 없어요. 네. 아니 이게 좋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수도권에 올라간 우리 서울 청년들을 부산 청년들을 조사를 하면 네. 80%가 돌아오고 싶어요. 유독 부산 네. 출신 친구들이 약간 나중에 부산 가서 다시 살 거야라는 네, 얘기를 많이 부산이 하긴 한 것 살기 같아요.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 삶의 질 만족도도 네. 국회 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1위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조금만 이런 여건만 만들어주면 네. 이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수도권 일극 체제로 계속 심화시켜 온 거는 디지털 시대거든요. 네, 네. 디지털 시대에 사람과 인재 특히 돈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니까 기업들도 다 본사가 일로 오고 또 혁신 기업들이 다 서울 주변에 하니까 서울의 대학들만 또 발전을 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된 건데 이게 또 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예요. 예. 올라온 사람들이 초과밀 초스트레스 속에 살기 어려우니까 결혼을 자꾸 미루고 그러니까 아이까지 미루게 되고 네. 이러면서 초저출산이 생기는 거거든요. 새 정부도 지방시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지방시대를 키우는 데 있어서 5극 3특을 얘기하지만 부산을 키우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까 부산발전특별법도 그래서 네, 우리가 네, 하는 네. 건데 네.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들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만 가속화시켜주면 네. 부산은 정말 이게 남부권 전체에서 허브 도시가 될 수 있고 서울이 허브 도시가 되면서 수도권과 그 연담화 현상이 충청도와 강원도 일부까지 퍼지듯이 부산도 허브 도시가 되면은 이 영남권과 남부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한 전략이 저희가 글로벌 허브 도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건 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글로벌 허브 도시였는데 그게 저는 지난 5년간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부산이 막 뭔가를 막 굉장히 잘해서가 아니라 혹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이제 서울 쪽으로 몰리는 건 뭐 당연히 그 현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대도시 쪽으로 가능하면 좀 몰리려는 현상들이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인구 한 뭐 8천만 되는 작은 뭐 중소군이나 뭐 이런 데들이 있었는데 거기들이 다 거의 이제 괴물 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래도 뭐 서울까지는 못 가면 그럼 주변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예를 들면 뭐 광주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이렇게 지금 혹시 일부는 서울로 나머지는 또 그런 주변에 있는 큰 도시들로 몰리는 것 때문에 사람이 좀 몰리는 거지 그게 뭔가를 잘해서 몰리는 건 아닌가? 우리 정인커 님이 예. 말씀하시는 거는 90년대 이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산업화가 어떻게 네. 이루어졌냐면 박정희 시대가 이 다른 발전도상국들이 다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할 때 네. 대한민국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했잖아요. 예. 그게 바로 부산항이라고 하는 수출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대단지를 키우고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서 그 축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네. 그때는 부산, 대구, 대전 뭐 광주는 좀 그거보다는 덜했지만 대도시로 다 몰렸어요. 그래서 부산은 90년대 초에 400만까지 갔어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은 모든 대도시의 청년들이 서울로 갑니다. 네. 네. 그 경향이 약화된 게 아니라 2015년 이후에 더 집중이 됐어요. 네네. 제가 시장이 될 때 제일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떠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부러진 막대기고 한쪽으로 이게 쏠리는 빨대이기 때문에 네. 이걸 하여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지금 지역균형 발전 전략이고 또 그건 역대 정부가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썼던 정책이에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이걸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당위는 이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걸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에 계신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강남 감각을 갖고 대한민국을 봐요. 강남 감각. 예, 강남 감각이 그게 기준이 돼 있다고요. 네. 강남의 교육,
강남 출신들이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거기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 네. 그런 거니까 그 기준으로 지방을 보니까 지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절실함이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뭐 자기 감각 바깥에 있는 네.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제대로 하려면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분권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시에서 했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업 유치는 뭐 충분히 그런 것 같고요. 미식이나 커피숍은 사실 이건 뭐 시에서 예쁘게 만들란다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예쁘게 만들고 예쁘게 파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예. 그런 정책을 안 쓸 때에는 각자 알아서 해요. 각자 알아서 하니까 그 중에는 뭐 잘하는 데도 있겠죠. 제가 한 7, 8년 전, 한 10년 전만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오면 먹을 게 없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그게 먹을거리가 없다. 보통 이제 서울 사람들이 이제 부산 가면 그 자갈치 시장 한 군데 정도를 갔는데 요새는 그렇죠. 여러 군데 스팟들이 있죠. 거리가 그러니까 이게 있고. 미식도시 전략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이제 미식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좀 고급 이제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길거리 음식이나 이제 로컬 푸드까지 이거를 다 같이 진흥하는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씨앗호떡.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식도시 전략을 위해서 우선 미슐랭 도시가 되자 해갖고 시가 이제 투자를 해서 미슐랭 도시에 가 되도록 저희가 유치를 한 거죠. 그래서 미슐랭 도시가 뭐예요? 미슐랭이 있는 도시? 아니요, 미슐랭이라고 하는 그 뭔지는 잡지 아는데. 아시죠? 네. 예, 거기서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평가를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미슐랭 도시로 인정된 도시만 평가를 해줘요. 아예 원래 부산에 미슐랭 평가단이 안 왔었구나.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만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네.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주요 관광 도시들이 다 미슐랭 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미슐랭 도시의 평가 내용에 무슨 파인 다이닝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로컬 푸드나 그 길거리 음식도 평가를 해서 그것도 이제 일정하게 구르메라 그래서 이게 담아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선정이 되면은 그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이 되고 그게 기준이 되면서 다른 식당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맛을 개발하든지 또는 특색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미슐랭 유치를 하셨다는 거군요. 미슐랭 유치뿐만이 아니라 그런 미식 도시 전략을 위해서 이 각 이제 부산의 맛집들을 이제 시 차원에서 발굴을 해서 그걸 홍보도 해주고 또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메뉴도 국제화하기 위해서 영어 메뉴를 다 만들도록 만들고 이런 정책의 효과가 일정하게는 있는 거죠. 그 이제 결국 당선이 목표실 거 아니에요. 당선이 돼야 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 뭐 이런 데 보면 전재수 의원이 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후보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혹은 그 전재수 후보에 비해서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상에 오늘인가요? 오늘 갤럽. 저 갤럽 조사를 보니까 이제 한 11% 정도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면 저희는 삿발을 잡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삿발을 잡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지방선거도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또 이제 당이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줬던 그런 지리멸렬한 모습이나 또 계속 실점을 거듭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뭐 당이 좀 그런 전기를 마련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보면 그 정도는 만회 가능한 그 수치다 이렇게 보고 그걸 이제 거꾸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지난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그 당시 후보하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동점을 이루었는데 실제 결과는 한 11% 차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전 총선도 총선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한 10석 정도가 민주당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안 됐고 해서 이게 그 부산이나 영남권에서 이제 한 10%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선거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유동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할 하겠다. 것이고요. 예. 네. 전재수 후보는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 중에 굉장히 그 좋은 후보죠. 개인기가 삼선을 있는 했고, 후보다. 예, 예. 삼선을 한 후보고 네. 예. 부산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후보고요. 부산을 위해서 뭐 그 서로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 노력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처리를 전재수 의원도 굉장히 찬성하고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그걸 보여줘야 돼요. 예, 그렇다면 사실 정부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오히려 더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더 유리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시장이 돼서 이거 대통령님 이거 강력하게 좀 밀어주십시오 하는 게 시장님께서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럼 부산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재수 후보가 더 이익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예. 원칙적으로 법을 그렇게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누가 주장하면 안 해주고 누가 주장하면 해주고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네.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부산발전특별법은 160만 명 부산 시민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은 이게 잠잠하다가도 한번 불이 붙으면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이 법은 부산 시민들이 무서워서 해줘야지 박형준이 하면 안 해주고 누가 하면 해주고 이런 식의 접근은 네. 아마 정권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의 문제예요. 책임. 네. 대표 발의한 그 의원이 자기가 정치적 현응감을 보여주겠다. 이번에는 통과시키겠다 했으면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걸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나중에 제가 시장 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하는 건 저는 비겁한 일이라고. 근데 뭐 여야 뭐 후보들 다 자신들이 여당 소속일 때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제가 뭐 사업 따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맨날 선거에서 하니까 여쭤보긴 한 겁니다. 네, 여튼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법이다. 그래서 누가 되든 뭐 이런 말씀을 듣겠고 장동혁 대표는 선거에 도움 돼야 안 돼요? 그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선수입니다. 선수. 선수가 뭐 감독이 어떠니 뭐 네. 코치가 어떠니 지금 감독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현재. 지금 현재 감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독이 미국을 가버렸는데 그건 미국 괜찮아요? 오겠죠. 가면 돌아오겠지 뭐. 거기 계속 간 거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네. 없어서 네. 정말 끝을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 예전에 보니까 그 아파트 파시겠다고 아마 약속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언제 파셔서 언제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네. 공약은 아니었고요. 예. 그 공약은 제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하는 게 제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그래요? 제가 지켰고 네. 당선이 된 이후에 누가 이게 인터뷰를 하길래 예. 아유 그거 뭐 꼭 그렇게 시끄러우면 예. 제가 해서 거기에 뭐 하여튼 남는 게 있으면은 예. 하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제 집이 아니라 우리 제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아니라서 제가 1가구 1주택이고 우선 그리고 그 소유주가 제 집사람인데 집사람하고 상의를 안 하고 제가 이 결정을 한 거라서 많이 혼나셨어요? 예, 좀 혼도 났고 그다음에 지금 여건이 여러 가지로 지금 딱 팔만한 여건이 지금 안 되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제 나름대로 기부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그걸 했기 때문에 제 네. 앞으로 된 부동산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이고. 예. 그래서 못 파시는 거구나. 많이 혼나셨군요. 네. 좀 약간 그 슬픔이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님께서는 되면 부산은 한 문장으로 이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한 문장은 어떤 문장이 됩니까? 월드 클래스 도시로 만들겠다. 월드 클래스 도시.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월클 도시를 네.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가 서울 외에는 부산이에요. 네, 부산을 꼭 그렇게 만드는 게 부산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을 위한 일입니다. 예. 비교하자면 싱가포르, 홍콩, 뭐 암스테르담 이런 도시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했고요. 먼 길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